안녕하세요. 가족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전 거래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금액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이 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과세 당국인 국세청에서는 어떻게든 보이지 않는 금전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려고 하고, 납세자 측에서는 금쪽 같은 내 돈을 한 푼이라도 세금을 줄여보려고 숨바꼭질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인간 본연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값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보다는 증여를 하게 되는 추세가 많아졌고, 30, 40 젊은 층의 주택 구입이 증가한 관계로 구입 비용의 일부를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 등 가족 친지들로부터 현금을 증여를 받거나 차입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다 보니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으로부터 행여 차입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거나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제가 많이 받아보았는데요. 이번 강의는 자녀 현금 증여, 차명 계좌 송금, 가족 간 차용거래, 부동산 명의신탁 등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면서 국세청의 부동산 취득 등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금 증여 방법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증여세 자금 출처 조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인지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증여세 부과 제척 기간, 즉 과세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는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조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과 제척 기간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모든 세법 법령을 상속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의 부과 제척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과 제척 기간이라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납세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인 존속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부과 제척 기간은 상속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신고기한 다음 날로부터 10년간이며,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신고나 부정행위로 인해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부과 제척 기간이 15년으로 길어집니다. 즉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인해서 상속 증여세를 포탈을 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았을 경우, 또는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 은닉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은닉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부과 제척 기간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상속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이지만 무신고나 과소신고,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는 15년으로 길어지게 되겠고요. 더군다나 50억 이상의 고액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사실상 부과 제척 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세관청이 무신고나 과소신고, 허위신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라면 50년, 100년이 지난 시점 이후에라도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언제든지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억 이상의 고액 상속 증여재산가액의 납세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상속 증여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 제척 기간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와 관련된 세무조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자금 출처 조사란 납세 의무자가 재산을 취득을 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경우 신규 개업 자금 등에 사용한 자금을 그 자금의 원천이 직업이나 나이,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서 본인의 능력에 따른 소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서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정기조사, 수시조사, 일반조사, 특별조사, 기획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세무조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화면상의 표를 참고를 해보시고 증여세와 관련된 조사는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시조사로서 일반조사와 특별조사, 기획조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의 종류와 방법 등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 기획조사가 있겠는데 증여재산가액이나 취득부동산가액 등이 규모가 비교적 작고 세금 탈루 혐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일반조사가 되겠고요. 반대로 특별조사는 증여재산가액, 즉 부동산 취득가액 등이 규모가 크고 세금 탈루 혐의가 많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특별조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기획조사란 일정한 소득이 없는 호화생활자, 고소득자의 대규모 탈세 혐의, 미성년자나 부녀자 등의 소득이 없는 자 등이 대규모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형, 방법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이미 증여를 과거에 했다거나 또는 앞으로 증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행여 나도 세무조사를 받지는 않을까, 또는 배우자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최대한 절세를 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세청에서 진행을 했던 세무조사 사례 등을 통해서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살펴봄으로써 그런 탈세 혐의자 유형에 자신이 속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주요 적발 사례 등을 보고 계시는데요. 조사 대상자 선정 유형을 보게 되면 국세청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작성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그리고 가족 전체의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 취득 및 거래 상황과 소득 상황 등을 국세청 전산 시스템 자료를 활용을 해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분석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서나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을 하실 때 대충 아무렇게나 작성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잘 하신 후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부동산이나 고가의 자산을 가족 명의로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것들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계획서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은 취득 부동산의 자금 조달 내역을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을 하고 탈세 혐의 의심을 받지 않도록 관련 증빙을 최대한 첨부를 많이 하시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은 부동산 거래가액이나 거래 일자, 거래 조건 등을 비교적 사실과 가깝게 작성을 해서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가족 명의로 한꺼번에 대규모 부동산이나 고가 부동산 거래를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A라는 사람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심이 들거나 또는 주택 보유 기간을 충족하기 위해 거래 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거래 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거래 당사자의 금융거래를 추적을 해서 자금 흐름을 낱낱이 파악하게 되고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 혐의가 의심이 될 때에는 가족 전체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 조사하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받게 되면 무신고나 허위 신고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포함한 무거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상속 증여세는 부과 제척 기간이 최대 15년 또는 자산가액이 50억이 넘는 경우에는 부과 제척 기간과 상관이 없이 무제한 기간 동안에 증여, 상속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국세청은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은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현금 증여 시 주의사항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권 대출과 전세자금 등을 이용을 하셔서 부담부 증여를 최대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를 함으로써 세액공제 3%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반드시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증여한 현금은 자녀나 배우자의 통장 명의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녀 등에게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놓게 되면 추후에 자녀가 부동산을 더 늘려가거나 추가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경우에 기존에 신고된 증여재산의 내역을 활용을 해서 자금 출처 증빙으로 의심 없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가족 간 차용거래와 차명계좌 송금 시 주의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을 하고 차용증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법정 이자율 4.6%와 원금 상환 계획을 반드시 삽입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차용 이자와 원금은 반드시 자녀의 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연간 이자 지급 총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낮은 이율 또는 무이자도 무방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 차액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 삼지를 않고 증여로 보지를 않기 때문이고요. 특히 유의하실 사항으로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실제 부모의 돈을 타인 명의로 자녀에게 송금을 해서 편법 증여로 국세청에 적발이 되어서 사후에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차명계좌 송금 증여 방법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담부 증여와 명의신탁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채무, 금융채무나 전세보증금 등을 포함을 해서 증여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추후 채무 상환은 반드시 수증자의 소득으로 상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채무액은 사후에 누가 갚았는지를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부동산 명의신탁 방법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현행법상 부동산 질명법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 자체가 무효이며 간혹 다주택자의 중과세나 증여세를 회피할 수단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만 절대로 명의신탁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와 관련해서 증여세 부과제척 기간, 국세청 조사 방법, 부동산 취득자금, 자녀, 배우자 현금 증여 등에 대해서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증여세를 절세하고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규정 내에서 사전에 절세 방법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시고 자금 출처 등에서 세금 탈루 혐의나 의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타 추가로 증여세,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계신 분께서는 유튜브에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제 지난 유튜브 영상에 상세히 세법에 대한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울이었습니다.